한국이 30년간 숨겨온 무기가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핵잠수함보다 무섭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마하 5 사거리 800km. 잠수함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 앞에서 항공모함, 세척을 자랑하던 중국이 한국 앞바다를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 관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미사일 설계자조차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다.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바다의 규칙을 바꾼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단 한 장의 영상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반도 동쪽 어느 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 거친 파도, 그리고 수평선 위로 솟구치는 하얀 불기둥. 처음엔 흔한 미사일 시험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레이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마하 5점 시속 6000km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사거리는 무려 800km. 그리고 그 물체는 수면 위 단 몇 미터 높이를 손살같이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극초음속으로, 그것도 바다에 거의 붙어서 말입니다. 이건 보통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물건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그 셋 중 어디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이 무기의 개발이 시작된 시점이 무려 30년 전이라는 겁니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 한국이 아직 변변한 자주포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부터 이걸 구상했다는 거였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몰랐고, 러시아도 몰랐고, 중국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 일본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만들었고, 조용히 완성했으며, 조용히 배치까지 끝낸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새어나왔습니다. 한국군이 외딴 해상에서 진행하던 실사격 훈련이 외부에 포착된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한국 정부는 마지못해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변국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잠수함보다 무섭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서방의 한 분석가는 그 영상을 보고 자기 경력 전체가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한 퇴역 장교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바다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특히 중국이 그랬습니다. 항공모함 세척을 자랑하던 그들이 갑자기 한국 앞바다를 멀찍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무기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의 한 늙은 관료가 평생 한국을 우습게 봐왔던 제가 이 영상 앞에서 손이 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30년간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에서 해양안보 전략을 짜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군사 강국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도쿄 이치가야의 방위성 회의실은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긴 회의 탁자 위에는 검은색 보안 단말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 가까운 자리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씁쓸한 향이 익숙했습니다. 그날의 안건은 동아시아 해양전력 평가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주변국의 해군력을 재점검하는 정례 회의였죠. 발표를 맡은 젊은 분석관 사토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야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가장 새로운 푸젠함까지 거대한 갑판 사진이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였고 마지막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차례가 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느슨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덮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흘끔거렸습니다. 한 사람은 작게 하품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한국 해군은
그저 형식적으로 한 장 넘기고 지나가는 항목이었습니다. 사토가 한국의 신용 구축함과 잠수함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자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사토 군.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 모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해군을 평가할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다 쓰는 나라라는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엔진은 독일에서 가져옵니다. 레이더의 핵심 기술은 미국에서 받습니다. 미사일도 결국 외국 기술을 손본 것들이죠. 한국이 멋진 무기를 전시회에 들고 나오면 사람들은 한국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진짜 심장은 전부 남의 것입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옆자리의 선배 심의관 오카다가 작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나카무라 상말이 맞아요. 한국은 조립을 잘하는 나라지 창조하는 나라는 아니지. 부품 공급이 끊기면 하루아침에 멈출 군대예요. 저는 그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군함을 자기 손으로 설계해온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100년이 넘는 조선과 정밀 기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맹을 맺고 있었죠. 그에 비하면 한국은 늦깎이 후발주자였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군함을 진수할 때 그들은 작은 어선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 격차는 결코 좁혀질 수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최근 한국의 미사일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우리를 앞선다는 평가도 있고요. 저는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정확도라는 건 시험장에서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실전은 다릅니다. 한국은 시험장의 나라지 전장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가 없어요. 회의실에 짧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토는 입을 다물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저는 자료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해군은 위협 순위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유지합시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중국 항공모함이지 한국 어선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다시 한번 웃음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30년간 제가 쌓아온 결론이었고 저는 그 결론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날 저녁 저는 동료 몇과 함께 신주쿠의 단골 선술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정종이 작은 잔에 채워졌고 꽃이 굽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카다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오늘 한국 평가 아주 시원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국에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줘요. 세상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죠. 저는 정종을 한 모금 넘기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답을 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구두는 반짝였고 제 명함에는 방위성 심의관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으며 제 머릿속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오만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채 한 계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그토록 낮게 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방위성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전신인 방위청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는 늘 동아시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지도 위에서 일본 열도는 언제나 한가운데 크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그 지도를 가리키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로시, 바다를 가진 자가 아시아를 가진다. 그리고 이 바다는 우리 일본의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일본의 영향력이 펼쳐졌고 한국은 그 그늘 어딘가에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은 늘 가난한 이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 아버지가 젊은 관료였던 시절 한국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가던 처지였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이 건너가 공장을 세워주고 도면을 그려주던 시절. 그 기억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도 선명했고 그 선명함이 고스란히 저에게 물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버지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히로시,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쫓아오는 나라다. 그들이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올 뿐이야. 절대 그걸 잊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30년간 충실히 지켰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그들은 그 등을 보며 쫓아오는 존재. 그게 제 머릿속에 새겨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더 단단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제가 한창 패기 넘치던 중견 관료였을 때입니다. 어느 국제해양안보회의에서 한국 측 실무자들과 마주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넓고 서늘했고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해군의 발전 계획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앞으로 만들겠다는 함정의 그림이 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군요. 그 함정의 전투 체계, 그 핵심 소프트웨어는 어느 나라 것입니까? 한국 실무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해외 협력으로 도입하고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국산화라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일본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무리하게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안전을 잃습니다. 좋은 기술은 동맹에게서 배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하려다 보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회의실에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실무자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내가 한 수 가르쳐 줬다고, 후배 나라에 좋은 조언을 했다고 흐뭇해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의욕은 좋은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흠이에요. 저런 계획은 20년 뒤에도 절반도 못 이룰 겁니다. 지금 그 순간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는 그가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미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굳이 빈손인 척하는 상대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때 그 한국인들이 회의장을 나서며 자기들끼리 짧게 나눈 말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흘려들은 한마디였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저는 그 말을 콧방귀로 넘겼습니다.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기는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30년이 지나서야 그 잿빛 바다의 영상 앞에서 깨닫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회의장을 나서던 그 한국인의 차분한 눈빛은 오랫동안 제 기억 한구석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날, 그 눈빛은 무덤을 뚫고 올라오듯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영상이 제 책상에 올라온 건 어느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방위성 정보 분석 부서에서 긴급 자료가 회람됐습니다. 제목을 본 순간 저는 별 생각 없이 단말기를 열었습니다. 한국 해상에서 포착된 미상의 비행체, 평소 같으면 한번 훑고 넘길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재생한 지 3초 만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화면 속 물체는 제가 아는 그 어떤 한국 미사일과도 달랐습니다. 동체가 길고 매끈했으며 공기 흡입구의 형상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미사일을 봐 온 사람입니다. 그 형태만 봐도 대충 어떤 엔진이 들어갔는지, 어느 나라 계열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물체의 속도가 화면 아래 숫자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하 5점 화면을 정지시키고 다시 봐도 마하 5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하 5라는 건 극초음속의 영역입니다. 이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를 막는다는 건 사실상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레이더가 잡아도 대응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 물체는 수면에 바짝 붙어 날고 있었습니다. 낮게 날수록 탐지는 늦어집니다. 빠르고 낮고 멀리 가는 미사일. 그건 우리 해군 전략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합이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이 자랑하는 요격 체계조차 이런 물건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동료 분석관 사토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토 군, 방금 회람된 한국 영상 봤습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의관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베낀 겁니까? 러시아 지르콘이에요? 아니면 중국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디 베낀 거라고 보기엔 설계가 다릅니다. 흡입구 구조가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안 맞아요. 오히려 더 정교합니다. 러시아 것보다 효율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독자 개발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어디서 핵심 기술을 받았을 겁니다. 러시아가 흘렸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도면이 넘어갔거나. 사토 군, 그쪽을 파보세요.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심의관님. 그런데요. 이 미사일의 개발 착수 시점이 자료상으로 30년 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한국은 우리에게 잠수함 설계를 묻던 시절입니다. 자기들끼리 전차 한 대 제대로 굴리느라 끙끙대던 때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가 비웃던 그 나라가 그 시절에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도 러시아가 흘려줄 수 있는 시점보다 한참 전의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고 회의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어버린 녹차에서는 더 이상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미사일에 대한 공개 자료를 직접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발표를 뒤졌고 언론 보도를 검색했고 방산 전시회 기록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에 대한 공식 발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간 개발한 전략 무기를 완성하고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어떤 나라든 신무기를 만들면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고 성능을 과시하고 수출 가능성을 흘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조용히 어딘가에 쌓아둔 겁니다. 마치 예비 탄약을 창고에 보관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묘하게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한국 실무자의 그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기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관실로 불려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쿄의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관은 제게 자리를 권하더니 책상 위에 그 영상의 출력본을 올려놓았습니다. 나카무라 심의관, 이거는 위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해양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그 출력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을 맡겠습니다. 확신이 있는 표정이군요. 한국 무기에 관해서라면 제가 30년을 봐온 사람입니다.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겁니다. 발표용으로 부풀린 숫자거나 외국 기술을 짜깁기한 물건이거나 사흘이면 그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차관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역시 나카무라 심의관입니다.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게 진짜 위협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결론을 내려주세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차관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분석이 한국의 허세를 폭로하는 통쾌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한국을 우습게 봐 온 제 판단이 또 한 번 옳았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 영상의 정지 화면들, 레이더 기록, 그리고 한국 방산에 대한 그동안의 분석 보고서들. 저는 펜을 들고 이 무기의 약점을 하나하나 찾아낼 작정이었습니다. 먼저 엔진부터였습니다. 마하 5의 극초음속을 내려면 특별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엔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한국이 외국 기술에 의존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와 엔진 기술을 협력했는지,
그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와의 협력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 기관을 연구해왔다는 단편적인 자료들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조용한 연구실 한두 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평소보다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면 끝낼 수 있다고 큰 소리쳤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저는 첫 번째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약점이 아니라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능성과 마주한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혼자서 이걸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한 고위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자오 웨이 제독,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이끄는 사령관이자 입만 열면 거침없는 말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 군사 포럼에서 한국 해군을 두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한국 해군이라고요? 우리 항공모함 한 척의 갑판이 그들 함대 전체보다 넓습니다. 그들이 우리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이렇게 덧붙였죠.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답게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다는 용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강철의 무게로 지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며 속으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숫자로만 보면 중국 함대는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항공모함 3척에 수십 척의 구축함. 한국이 무슨 수로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제독의 오만한 미소에 동의했습니다. 그와 저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바다는 결국 덩치와 숫자라고 믿는 그 편 말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마하오로 솟구치던 그 하얀 불기둥은 우리 둘 모두에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잿빛 하늘, 거친 파도, 그리고 수평선을 찍고 올라가는 그 물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인정하기 싫은 한 문장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상 밖의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하얀 불기둥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잿빛 바다를 찍고 솟구치던 그 물체, 마하오라는 숫자,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 그 세 가지가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한숨만 쉬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단하다고 믿어온 발밑의 땅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방위성으로 향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영상을 끝까지 파헤치는 편이 나았습니다. 청사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불을 켰는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토의 방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집에 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토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커피캔 여러 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잠이 안 와서요. 사토 군이야말로 왜 안 갔습니까? 사토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심의관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미사일 형상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왼쪽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고 오른쪽은 그 한국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성능 비교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것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한국 쪽이 더 낫습니다. 뭐라고요? 사거리가 더 깁니다. 비행 효율도 더 좋고요. 무엇보다 정확도 추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백발백중에 가깝습니다.
저는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비교표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최고 작품보다 모든 항목에서 앞서거나 대등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토 군,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여러 경로로 교차 확인한 추정치입니다. 물론 한국이 공식 발표를 안 했으니 정확한 값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래 자기 무기 성능을 실제보다 낮게 발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보다 실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실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 한 문장이 던지는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사토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의관님, 그리고 이 미사일, 지상에서만 쏘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는 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조용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물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마하 5의 미사일을 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백발백중에 가까운 정확도로 말입니다. 항공모함이든 구축함이든 그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좌우 제독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항공모함 한 척의 갑판이 그들 함대 전체보다 넓다던 그 말. 강철의 무게로 바다를 지킨다던 그 말. 그 강철의 무게가 이 보이지 않는 미사일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토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두 개의 미사일 형상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캔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흘이면 끝난다던 그 분석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분석을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우습게 봐온 사람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을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게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시작했는가? 저는 그 미사일의 출발점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작은 연구실에 도달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아직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 세상 그 누구도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때, 몇 명의 연구자가 모여 조용히 그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료 속에는 그들의 흔적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따라가며 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변변한 장비도 없는 낡은 실험실. 외국에서는 절대 기술을 내주지 않던 시절. 밤새 계산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계산하는 젊은 연구자들. 윗사람들조차 그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 게 될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묵묵히 그 꿈을 깎아 나간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사토를 불렀습니다. 사토 군, 이 부분 좀 보세요. 이 사람들 30년 전에 무슨 장비로 이걸 연구한 겁니까? 사토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 연구부터 직접 했어요. 추진기관, 유체 역학, 고온 재료. 참고할 자료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일본도 이런 기술은 수십 년이 걸렸는데 가능했으니까 지금 저 영상이 있는 거겠죠. 사토의 그 한마디가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능했으니까 지금 저 영상이 있는 거겠죠.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외국에서 핵심 기술을 받았을 거라는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느 나라와 협력했는지, 어떤 도면을 들여왔는지 그 증거를 찾으려고 며칠을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제가 원하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만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그 미사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추진 기관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정교한 엔진이었습니다. 이건 베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한 자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토 군, 한국 방산 기술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 쪽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직접 만드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 만든다고요. 필요하면 만든다. 네. 기술이 없으면 개발하고, 경험이 없으면 부딪히고, 시간이 걸리면 기다린다고요. 그렇게 결국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입속으로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필요하면 만든다. 너무도 단순한 말인데 그 안에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무기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사토가 추가로 입수한 자료 한 귀퉁이에 한국군이 내부적으로 부르는 그 미사일의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룡. 바다의 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룡입니다, 심의관님. 사토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에는 어딘가 모르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다의 용이라니 너무도 그 미사일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수면 위를 손살같이 스치며 날아가던 그 모습이 정말로 물 위를 헤엄치는 용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무기에 이름을 붙이고 완성하고 배치하면서도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세상에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 일본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분명 성대한 발표회를 열었을 겁니다. 언론을 부르고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고 전 세계에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만들어서 조용히 쌓아뒀습니다. 마치 그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랑하는 무기는 무섭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는 건 그게 협상의 카드라는 뜻이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침묵하는 무기입니다. 침묵한다는 건 필요할 때 그냥 쓰겠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의 첫 줄을 다시 썼습니다. 원래 쓰려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신형 미사일, 과장 가능성 높음.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손이 차마 그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빈 화면 위에 깜빡이는 커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처음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빅토르 코즐로프. 러시아 사람입니다. 평생을 러시아 해군 미사일 설계에 바친 노련한 엔지니어죠. 러시아가 자랑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 바로 그 무기들을 자기 손으로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국제해양안보 포럼에서 그를 알게 됐습니다. 까칠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지만 미사일에 관해서라면 세상 그 누구보다 정직한 평가를 내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한국 미사일의 진짜 실력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건 빅토르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무기를 한국 것과 비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나카무라 씨. 일본의 바쁜 관료가 이 늙은이에게 무슨 일입니까? 빅토르 씨,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요.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말해보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신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길었습니다. 이윽고 빅토르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봤습니다. 며칠째 그것만 보고 있어요. 빅토르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러시아 것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빅토르가 한 말은 제 평생의 상식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낫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줬습니다. 낫다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것들이 있어요, 나카무라 씨. 나는 그게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미사일을 분석하고 나서 나는 사흘을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엔진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푼 문제를 한국이 풀었어요.
사거리가 더 길고 효율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확도가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 강한 노인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빅토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예시하기를 꺼냈습니다. 나카무라 씨, 오래전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어느 국제학회에서 한국 젊은 연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내 미사일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군요. 눈을 반짝이면서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너희가 이런 걸 이해나 하겠냐고. 그래서 적당히 대꾸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떠나면서 그러더군요. 언젠가 우리도 이런 걸 만들 거라고.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나카무라 씨,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한국 미사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반짝이던 눈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빅토르의 그 한국 젊은이와 오래전 제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라고 말하던 그 한국 실무자가 묘하게 겹쳐졌으니까요. 빅토르 씨, 한국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혹시 러시아에서 흘러간 기술은 아닙니까? 빅토르가 짧게 웃었습니다. 자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당신도 결국 그걸 묻는군요. 다들 그걸 물어요. 한국이 혼자 했을 리 없다고. 어디서 베꼈을 거라고. 아닙니까? 내가 단언하죠. 이건 베낀 게 아닙니다. 우리 설계와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베낀 거라면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같이 못 풀었어야죠.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막힌 벽을 뚫고 그 너머로 갔습니다. 그건 베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이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빙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30년 전에 이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압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빅토르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미사일들을 만들 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절 한국이 우리 무기를 부러워하던 걸 나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던 나라가, 우리를 보며 따라오던 나라가 어느새 우리를 추월했어요. 우리는 그걸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한국 실무자가 오래전 제게 던졌던 그 한마디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빅토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카무라 씨, 솔직히 말하죠.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런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날아오는 시대에 거대한 항공모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조 원짜리 배에 수천 명을 태우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오 미사일 앞에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누구도 못해요. 바다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꾼 게 하필 한국이에요. 제독들은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인정하는 자만 살아남을 겁니다. 인정 못하는 자는 자기 항공모함과 함께 가라앉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미사일을 만들어 온 러시아의 장인이 자기가 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게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30년간 붙들어 온 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쿄의 빌딩들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어쩌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빅토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백지를 펼치고 그 미사일을 막을 방법을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도였습니다. 마하 5.1초에 무려 1.7km를 날아갑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그만큼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그 미사일을 50km 밖에서 포착했다고 칩시다. 운이 아주 좋은 경우죠. 그래도 미사일이 함정에 도달하기까지 30초 남짓입니다. 30초. 경보를 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30초가 충분할까요? 저는 펜으로 그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룡은 수면 위 한 몇 미터 높이를 날아갑니다. 파도에 거의 붙어서 날아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의 낮은 물체를 잘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지가 훨씬 늦어집니다. 50km가 아니라 어쩌면 30km, 심지어 20km까지 접근해야 겨우 보일 수도 있습니다. 20km면 10여 초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0여 초 안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보가 울리는 순간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저는 사토를 불러 함께 계산해봤습니다. 사토군, 우리 이지스 체계가 이 미사일을 요격할 확률 한번 추정해봅시다. 사토가 한참을 두드리더니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30%가 안 됩니다. 실전 상황이라면 10%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 네. 10발이 날아오면 9발은 맞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운이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살고 나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지스함조차 이 미사일 앞에서는 운에 목숨을 거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한 발만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에서, 함정에서 동시에 여러 발이 날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10발, 20발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그 모두를 막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중국 항공모함을 떠올렸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배, 수천 명의 승무원, 그 배가 한국 앞바다 사정권에 들어가는 순간 어디선가 해룡이 날아옵니다. 어디서 쏜 건지도 모릅니다. 마하 5입니다. 몇십 초 뒤면 함교가 박살나고 갑판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조 원짜리 배와 수천 명의 목숨을 10%짜리 주사위에 걸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빅토르의 말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에서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대. 그 시대에는 아무리 거대한 함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연 것이 우리가 평생 우습게 본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면 그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해양 전략은 오랫동안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강력한 수상함대와 세계 최고의 이지스 방어 체계. 우리는 그것이면 이 바다에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군함의 무게로 바다를 지킨다는 믿음. 그건 제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의 발밑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느 바다에서 우리 함대가 저런 미사일과 마주친다면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이지스함이 10%의 확률에 목숨을 거는 처지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 놓고 봤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그런데 정작 막을 수 없는 무기를 손에 쥔 건 한국이었고 그 무기 앞에서 무력해진 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함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서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거대한 함정만으로는 미래의 바다를 지킬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과 막을 수 없는 미사일. 그게 새로운 해전의 핵심입니다. 오카다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그럼 우리가 한국을 따라 배우기라도 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야겠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평생 한국을 가장 낮게 평가하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오카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닙니까? 오카다 상, 저는 30년 동안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고 한국은 뒤따라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한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평생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거대한 함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용기로 30년을 버텨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30년 동안 그저 그들을 비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이 차이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빅토르와의 통화 이후 저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효과가 실제 바다 위에서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기는 창고에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상대의 행동을 바꿔야 비로소 진짜 무기인 거죠. 저는 사토에게 지시했습니다. 사토 군, 지난 몇 달간 중국 해군의 항적을 전부 뽑아주세요. 특히 항공모함 전단의 이동 경로요. 중국 항모요. 갑자기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한국 해역을 중심으로 봐주세요. 며칠 뒤 사토가 두꺼운 자료 뭉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에 놀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심의관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뭐가요? 중국 항모 전단이요. 한국 해역을 피해 다닙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들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토가 표시해 둔 항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야오닝함도, 산둥함도, 가장 새로운 푸젠함도, 중국이 자랑하는 그 거대한 항공모함들이 한국 해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 밖에서 항상 멈췄습니다. 그 선을 넘어 한국 앞바다로 들어가는 항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패턴이 너무 일정합니다.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중국은 남쪽 바다도 가고 먼 바다도 갑니다. 어디든 가요. 그런데 한국 앞바다만 안 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지도 위에 컴퍼스로 원을 그려봤습니다. 한국의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에 잠수함을 배치한다고 가정하고 그 미사일의 사거리인 800km만큼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 전체가 그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한국의 잠수함 몇 척만 있으면 그 일대 전체가 사정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 한 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기 바다 전체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놓은 겁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경고를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잠수함은 조용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물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마하 5의 미사일을 쏜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레이더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일한 답인 거죠. 중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그들도 해룡의 존재를 눈치챘던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 3척을 가지고도 한국 앞바다는 피해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항적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푸젠함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한 항공모함 전단이 북동쪽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한국 동쪽 해역에 그 보이지 않는 선에 닿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항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에 닿기 직전 거대한 함대가 갑자기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함대 전체가 일제히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항적의 꺾임이 어찌나 선명한지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항공모함의 함교 위를 상상했습니다. 거대한 갑판 위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함교에서는 지휘관이 전방의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조용히 보고했겠죠. 우리가 지금 어느 해역에 접근하고 있는지를요. 함교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떨어졌을 겁니다. 침로를 변경하라. 그 한마디에 10만 톤에 가까운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천천히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수천 명의 승무원을 태운 항공모함이 보이지도 않는 위협 앞에서 조용히 물러난 겁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는 한국의 잠수함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거대한 함대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함대는 그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바다 어딘가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 항적을 사토에게 보여줬습니다. 사토 군, 이거 보세요. 이날, 이 시점에
푸제남 전단이 여기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사토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탄성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정확히 그 선 앞에서 돌았어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함대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미사일 하나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무기의 진짜 위력이에요.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함대 전체를 물러나게 만드는 힘. 이건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에요. 사토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한 발도 쏘지 않고 자기 바다를 지킨 거군요. 그래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요. 저는 그 항적에 꺾인 지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선의 꺾임 하나에 바다의 새로운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함의 시대가 저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압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사토군,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한국이 자기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이 그걸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실제로는 한국 앞바다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부서 회의에서 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선배 심의관 오카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항모의 항적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오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카무라 상, 이게 뭡니까?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해역을 피해 다닌 기록입니다. 한국의 그 미사일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건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훈련 일정상 그럴 수도 있죠. 한국 미사일 하나 때문에 중국이 항모를 못 움직인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제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한국 어선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던 그 말입니다. 오카다 상, 패턴을 보세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나카무라 상,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한국한테 뭐 홀리기라도 했어요? 회의실에 가벼운 웃음이 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웃음을 주도했을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혼자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만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운 좋게 그 영상을 마주하고 빠져나왔지만 제 동료들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장 깊이 갇혀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보고서로, 데이터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하겠다고. 웃음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에 침묵하던 무기가 세상에 드러나자 변화는 우리 일본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들어오는 각국의 동향 보고를 보며 그 변화의 속도에 놀랐습니다. 해외 군사 포럼에서는 분석가들이 그 영상을 두고 밤낮으로 경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경력 전체가 흔들렸다고 했고, 어떤 이는 해군 전략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건 넓은 바다를 가진 나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한 나라가 그랬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친 거대한 해역을 지켜야 하는 나라. 광활한 바다를 가졌지만 그 바다를 다 지킬 만한 함대를 갖추기는 어려운 나라. 그들에게 한국의 해룡은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함대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과 수십 년의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조용한 잠수함 몇 척과 그 미사일만 있으면 자기 바다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용은 훨씬 적고 효과는 훨씬 확실합니다. 그 나라가 조용히 한국에 접촉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잠수함과 미사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바다를 지켜야 하는 나라도, 좁은 해협을 끼고 있는 나라도 하나둘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들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새로운 답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외국 무관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가진 어느 나라의 군 관계자였습니다. 그가 와인 잔을 기울이다가
슬쩍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카무라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한국을 다시 보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켜야 할 바다가 너무 넓어요. 그렇다고 항공모함을 잔뜩 만들 돈은 없죠. 그런데 한국 방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조용한 잠수함 몇 척과 그 미사일이면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어요. 비용은 훨씬 적고 효과는 확실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미 한국에 연락을 해봤습니까?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라는 말씀은 드리죠. 저는 그날 그 미소의 의미를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침묵 속에 갈고 닦은 그 무기가 이제 세계의 바다를 다시 그리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제 방에 들어와 최신 보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이거 보십시오. 또 한 나라가 한국에 문의했답니다. 이제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 보고를 받아 들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사토 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데 우리가 가장 늦게 알았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 먼저 움직이는데 우리는 한국을 어선이나 만드는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까우면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너무 익숙해서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너무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한국을 오늘의 한국이라 믿었고 30년 전의 한국을 지금의 한국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도쿄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익숙한 하늘 아래에서 세상의 바다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깨달은 자에게는 가장 혹독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생 발밑으로 보던 나라가 어느새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건 분명 우리에게는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동아시아의 이웃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대함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한 국제해양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이는 큰 자리였습니다. 저도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 한국의 미사일이 화제에 오를 텐데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을 비웃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행사장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둥근 탁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각국의 깃발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좌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오 웨이 제독이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이끄는 그 사령관. 입만 열면 거침없는 말로 한국을 비웃던 그 인물. 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두꺼운 군복 위로 훈장이 번쩍였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한국의 신형 미사일로 넘어가자 한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의 그 미사일은 해양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로 보입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위협적입니다. 그러자 자오 제독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나서더니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영상 한 편에 다들 겁을 먹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하나 쐈다고 합시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 항공모함은 그런 미사일 수백 발을 막아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몇 척이나 됩니까? 그 잠수함들이 우리 함대 근처에 오기도 전에 우리는 그들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어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오 제독은 점점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그 영상은 한국이 잘 꾸민 선전입니다. 마하 오라느니 백발백중이라느니 다 부풀린 숫자예요. 작은 나라일수록 허세가 심한 법입니다. 우리 중국 함대는 어디든 갑니다. 한국 앞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가는 건 그럴 필요가 없어서지 못 가서가 아닙니다. 그는 단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다는 용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강철의 무게로 지키는 겁니다.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답게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한국이 미사일 몇 발 만들었다고
갑자기 강대국 행세를 하려 든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저 말에 박수를 쳤을 사람이었습니다. 자오 제독과 저는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한국을 우습게 보고 바다는 결국 덩치와 숫자라고 믿는 그 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거만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제 모습이 저 단상 위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오 제독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함대가 이미 한국 앞바다를 피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기 입으로는 어디든 간다고 큰 소리치면서 정작 그의 항공모함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선 앞에서 매번 멈춰 서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 좌중에서 한 분석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해양 전략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독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가 화면에 항적 하나를 띄웠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한국 동쪽 해역의 어느 지점에서 그 거대한 함대가 갑자기 뱃머리를 돌린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귀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동쪽 해역으로는 단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일정한 거리 밖에서 매번 회항했습니다. 제독님 말씀대로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함대가 왜 이 바다만은 피해가는 걸까요? 행사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오 제독에게 쏠렸습니다. 자오 제독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거만한 미소를 되찾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훈련 일정입니다. 우리가 그 바다에 갈 일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소한 항적 하나로 무슨 대단한 결론을 내리려 하십니까? 사소한 항적이 아닙니다. 제독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패턴입니다. 패턴이라고요? 자오 제독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젊은 양반, 바다를 책상 위 그래프로 배웠군요. 나는 평생을 그 바다 위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함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국의 미사일 따위는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그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 항공모함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분석가의 그 한마디에 자오 제독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강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자만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안다라는 법이에요. 한국이 미사일을 숨겨놓고 떠벌리는 것도 결국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자오 제독은 그 말이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침묵하며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쪽은 한국이었고 목소리를 높이며 안다라는 쪽은 자오 제독 본인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좌중의 한 구석에서 한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는데 한국 해군에서 오래 몸담았던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오 제독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군요.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행세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바다를 지킬 뿐입니다.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독님, 우리는 우리 무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자오 제독의 고함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필요할 때 그것은 그저 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노신사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장에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오 제독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무어라 반박하려는 듯했지만 그 차분한 한마디 앞에서 그의 거만한 말들은 갈 곳을 잃은 듯했습니다. 저는 그 노신사를 바라보며 오래전 제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라고 말하던 그 한국 실무자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결에 같은 차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결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을 때 저는 행사장 한 구석에서 자오 제독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카무라 씨, 일본도 저 한국 미사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중국이 있는 한 이 바다의 질서는 안 바뀝니다.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최근 귀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동쪽 해역으로는 잘 가지 않는 것 같던데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간 자오 제독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요. 그건 훈련 일정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오 제독과 저는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강 건너편에서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만한 제독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마는 반드시 무릎 꿇는 날이 오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제 예감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포럼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차관이 사흘이면 끝난다던 그 분석을 저는 몇 주째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된 것들은 하나같이 제 상식을 부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이 30년 전에 이걸 시작했다는 것, 외국 기술 없이 혼자 해냈다는 것, 러시아의 장인조차 졌다고 인정했다는 것, 중국 함대가 실제로 한국 앞바다를 피해 다닌다는 것, 그리고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 장의 보고서에 담아야 할까요? 더 정확히는 평생 한국을 우습게 봐온 제가 어떻게 그 한국을 진짜 위협으로 인정하는 글을 써야 할까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빈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사토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사토 군. 네. 내가 30년 동안 틀린 걸 믿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토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틀린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 아닐까요? 늦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기.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에게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기만 하는 나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용기가 없었던 건 어쩌면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비겁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첫 줄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한국의 신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해룡은 실제로 존재하며 실전 배치되어 있고 우리 해양 전략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협이라고.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그 글을 쓰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후련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차관실로 향했습니다. 차관은 제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 심의관, 이게 정말입니까? 네, 차관님. 제가 평생을 걸고 분석한 결론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한국을 낮게 봐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당신이 이런 보고서를 쓰다니. 그래서 더 확실합니다, 차관님. 한국을 인정하기 싫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차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겠군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실을 나오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 위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오래전 그 한국 실무자의 차분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포럼에서 본 그 백발의 노신사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들이 옳았습니다. 저는 결국 알게 됐습니다.
비록 30년이나 걸렸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절정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며칠 뒤 자오 제독의 그 거만한 함대가 한국 앞바다에서 어떤 굴욕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침묵하던 무기로 어떻게 세계의 바다를 다시 열어젖히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포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오 웨이 제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포럼에서 망신을 당한 그는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강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큰 소리치던 그가 결국 증명에 나선 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한국 동쪽 해역으로 진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함대는 어디든 간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각국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앞바다로 향한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항해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방위성 상황실에서 그 함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푸제남을 선두로 한 거대한 전단이 위풍당당하게 북동쪽으로 항진했습니다. 수십 척의 호위함이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화면 속 그 모습은 정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철의 거인들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토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정말 들어갈까요? 그 선 안으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제독이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멈추지 못할 겁니다. 함대는 점점 그 보이지 않는 선에 다가갔습니다. 한국 해역 사정권의 가장자리, 그 너머로는 어디 있는지 모를 한국 잠수함과 마하 5의 해룡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였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의관님, 이제 사정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압니다. 저 거리면 한국 잠수함은 이미 저 함대를 전부 보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진짜로 쏠까요? 쏠 필요도 없어요.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 거대한 함대는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짧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당 해역에서 정례 해상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점이 절묘했습니다. 자오 제독의 함대가 진입하려는 바로 그 해역,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정체가 곧 드러났습니다. 해룡의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화면에 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한국의 어느 함정갑판에서 새하얀 불꽃과 함께 그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수면을 박차고 오른 그 물체는 순식간에 바다에 바짝 붙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너무 빨라서 눈으로 족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떠있던 표적함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단 한 발이었습니다. 표적함은 그대로 두 동강이 나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나직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단 한 발에 저렇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정확도, 그 속도, 모든 것이 보고된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례 훈련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이 이 바다에 들어오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다.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한 발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중국 함대의 항적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전단이 그 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디든 간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거대한 함대가 한국 앞바다 앞에서 조용히 뱃머리를 돌려 후퇴하는 겁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 시범 앞에서 말입니다. 상황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말 돌아갑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그 함대가요. 사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묘한 전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단 한 발의 미사일 시범 앞에서 물러서는 모습. 그것도 우리가 평생 우습게 본 한국 앞에서 말입니다. 그 장면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의 방송이 그 항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강철의 함대가 보이지 않는 미사일 하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셈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군사 전문가가 그 한 장면 앞에서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다의 규칙이 방금 눈앞에서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꾼 것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적을 향해 쏘지 않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항적을 보며 자오 제독의 함교 위를 상상했습니다. 거대한 함교 위, 자오 제독은 굳은 얼굴로 전방의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 참모가 다급히 다가와 보고했겠죠. 제독님, 한국이 방금 우리 진로 앞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표적함을 단 한 발에 격침시켰습니다. 사거리, 속도, 정확도 모두 보고된 그대로입니다. 자오 제독은 한동안 말이 없었을 겁니다. 함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죠. 참모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을 겁니다. 제독님, 계속 진입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 함대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자오 제독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함대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굴욕을 감수하고 물러설 것인가. 전 세계에 자기 함대의 위용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가 정작 단 한 발의 시범 앞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가장 굴욕적인 한마디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침로를 변경한다. 사토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섭니다. 정말로 돌아서요. 네,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자존심으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며칠 뒤 자오 제독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어디든 간다고 큰 소리쳐 놓고 미사일 시범 한 번에 물러섰으니까요. 그의 거만한 호언장담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간 겁니다. 한 군사 평론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함대가 미사일 시범 한 번에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거대한 강철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평론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통쾌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자오 제독의 그 거만한 얼굴은 한때 제 얼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운 좋게 그 영상을 마주하고 강을 건넜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저 또한 자오 제독처럼 되었을 겁니다. 오만은 결국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 밤 빅토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 장면 봤습니까? 봤습니다. 중국 함대가 물러나는 거요. 수화기 너머에서 빅토르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이번 웃음에는 처음과 달리 쓸쓸함보다 어떤 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다들 두 눈으로 봤어요. 단 한 발입니다. 단 한 발의 시범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함대 중 하나가 물러났어요. 이게 새로운 바다예요. 빅토르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빅토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나는 평생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내 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인정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어요. 그것도 우리가 비웃던 그 나라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추월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우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장인이 다른 장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인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한국 젊은이의 반짝이던 눈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죠. 이제는 그 눈이 옳았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 만들 거라던 그 말, 그들은 정말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코웃음 치는 동안 말입니다. 빅토르 씨, 후회되십니까? 후회요? 아니요. 다만 부럽습니다. 나카무라 씨.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단 한마디 자랑도 없이 30년을 묵묵히 버틴다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한국은 해냈고요. 그 차이가 지금의 이 차이를 만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빅토르의 그 한마디가 제가 그동안 느낀 모든 것을 정확히 담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장인이 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함대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호주는 넓은 바다를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친 광활한 해역. 그동안 그들은 그 바다를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함대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넓은 바다를 방치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함대가 한국 앞바다에서 물러나는 장면을 본 순간,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호주는 한국의 잠수함과 해룡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70조 원. 잠수함 9척과 미사일 패키지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사토가 그 소식을 전하며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호주가 한국을 골랐습니다. 70조 원이랍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움직이는군요. 우리가 어선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했던 바로 그 한국이요. 사토의 그 한마디가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제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바다를 지키는 능력 자체를 판 겁니다. 거대한 함대 없이도 보이지 않는 잠수함과 막을 수 없는 미사일만으로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새로운 해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넓은 바다를 가진 나라들이, 좁은 해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둘 한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관심을 보였고 중동의 한 나라도 문의해 왔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창고에 조용히 쌓아두었던 그 무기가 이제 세계의 바다를 다시 그리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또 다른 국제해양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두고 호들갑 떨지 말라던 그 거만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잠수함과 미사일을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진지한 질문들만 오갔습니다. 한 유럽 측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일본은 한국과 협력할 생각이 없습니까? 다들 줄을 서고 있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세상의 바다가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오래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강한 무기는 돈 주고도 못 산다고, 아무한테나 안 판다고 비웃던 그 말을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정말로 진짜였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웃던 그 나라가 세계의 바다를 열어젖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어느 날 사토가 제 방에 들렀습니다. 그 긴 분석을 함께 견뎌준 친구였습니다. 그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이번 일로 가장 크게 배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를 우습게 보는 순간 눈이 먼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동안 한국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낮게 봤으니까요. 자기보다 아래라고 단정한 상대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사토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라도 보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늦었지만 본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오랜만에 고향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는 그대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동아시아 지도도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가 한가운데 크게 그려진 제 어린 시절의 그 지도 말입니다. 저는 그 지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를 가진 자가 아시아를 가진다. 그리고 이 바다는 우리 일본의 것이다. 히로시,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쫓아오는 나라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거대한 함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쫓아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마디 자랑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한 가지 신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고 한국은 뒤따라온다는 신념. 그 신념은 제 아버지에게서 왔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왔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은 잿빛 바다 위로 솟구치던 하얀 불기둥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사일을 30년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우리 자신의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너무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추월하는 그 긴 과정을 단 한순간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을 묵묵히 만들고 필요할 때 조용히 꺼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함은 거대한 함대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뚝심과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오 제독은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빅토르는 인정했고 한 장인으로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인정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인정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꾼 것은 우리가 평생 우습게 본 한국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압도하는 시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새로운 바다의 문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한국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창고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기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한국은 결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평생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방위성의 한 관료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만들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 침묵의 뚝심이 결국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저력,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국 파이팅이라는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